안녕하세요, 밝은면 여러분. 링컨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숨겨진 줄 아세요? 아니면 뉴욕의 그랜드 스테이션 터미널은요? 오늘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랜드마크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는 비밀을 밝힐 거예요. 러시모어 산에 우뚝 솟은 화강암 얼굴들 중에서 링컨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숨겨진 방이 있어요. 원래 계획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더 크게 조각하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완성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대신 기록의 전당이 채택되었어요. 그 방은 미완성인 채로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90년대 말에 부활되었고 이 방은 완성되었어요. 이 숨겨진 방은 미래 세대의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미국 역사의 타임캡슐이죠.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은 밀실에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통해 시간에 맞춰 기차에 타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땀을 꽤 흘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숨겨진 맨해튼 주민들도 역의 어딘가에서 땀을 흘리며 있을 거예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수년 동안 테니스 클럽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통근자는 거의 없어요. 주로 지역 스포츠 팬들과 기업 단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 여부도 잘 모르죠. 밴더빌트 테니스 클럽은 역의 높은 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체육관과 풀사이즈 실내 하드코트 그리고 심지어 주니어 코트도 있어요. 여기에 가입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테니스와 피트니스 클럽은 꽤 인기 있어요. 대법원 건물 대부분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법정, 사무실, 그리고 일반적인 따분한 업무 공간이 있죠. 하지만 5층에 가면 달라요. 그 건물에 숨겨진 농구 코트가 있거든요. 땅에서 가장 높은 코트란 별명을 가진 이 코트는 건물에 많은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요. 처음에 이 방은 창고로 설계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테니스 경기 연습을 위해 임시 코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행을 타다가 결국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 코트로 바뀌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가인데요. 폭포가 얼고 그 얼음 때문에 여러 번 천천히 흐르거나 심지어 멈춘 적이 있어요. 폭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폭포가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1969년 미국 육군 공병들이 바로 그렇게 했었어요. 수력 발전을 위해 기술자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물의 흐름과 낙하를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모든 물이 많은 침식을 일으켜 개조가 계획되었죠.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약간의 실패로 끝났어요. 반면 이 아가씨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아이콘이자 희망의 상징, 알아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인물, 그리고 879 사이즈의 신을 신고 있죠.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건물 중 하나예요. 1886년 이 기념비는 단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16년 동안 이 동상은 전가동되는 등대 역할을 했었어요. 미국 랜드마크의 관광객들은 도시의 멋진 전망을 보기 위해 그녀의 왕관으로 향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횃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불행히도 성화실로 가는 사다리가 근처 폭발의 충격으로 파손되어 1916년부터 오늘까지 성화실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론 방문객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됐죠. 브루클린 다리의 건설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술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도시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지불할 돈이 충분치 않았고 지역 와이너리들은 건설 경로 밖으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있었죠. 기술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와인 창고를 지어 여분의 창고를 필요로 하는 지역 업체에게 임대해서 다리 자금을 대는 걸 도왔죠.
이건 사실 다리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꽤 천재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오늘날 뉴욕시가 지하 저장실의 소유권을 가져갔고 동굴의 본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주로 사용되지 않고 유지 보수 장비로 가득 차 있죠. 디즈니랜드는 빠르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열혈 팬들은 자신들이 이 공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기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디즈니랜드의 뉴올리언스 광장에 있는 표시 없는 문 뒤에 숨겨진 클럽 33이라고 불리는 고급스럽고 비싼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휴가 때 여기서 식사하는 게 할 일 목록에 있다면 지금 바로 돈을 모으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입하는데 약 3천만 원으로 조금 비싼 데다가 연회비가 1,500만 원이에요. 만약 클럽 33에 가입 못한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할 거예요. 대기자 명단은 14년까지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월트 디즈니 본인도 그곳에 못 가봤어요. 금문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어요. 이 눈길을 끄는 2.7km 길이의 공학의 위협은 1937년에 완성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페인트 칠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페인트 색이 사실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불리는 걸 알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이 색은 그냥 프라이머에 불과했는데 짙은 안개 속에서도 꽤나 잘 보이는 걸로 드러났죠. 다리의 원래 색은 지나가는 배들의 시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은색의 노란 줄무늬가 제한되었었죠. 제 생각엔 최악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링컨 기념관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의 연못 크기와 경관에 경외심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유명한 오타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죠. 영어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라는 줄의 조각가가 퓨처의 철자를 지닌 F가 아닌 E로 잘못 새겼어요. 네, 다시 채워버렸지만 오타는 그대로 보여요. 세인트루이스시를 보기 위해 게이트웨이 아치를 방문하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 아치가 그 건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진과 강풍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이 아치는 강한 바람에도 0.5m 정도 움직이고 구부러질 수 있어요. 아치는 192m 높이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국가기념물이에요. 사실 폭도 192m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엄청나죠. 이 굉장한 건축물의 가장 특이한 점은 건물 자체의 이야기뿐 아니라 60만 명이 넘는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디럭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아래에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일부인 트랙 61이라고 불리는 외딴 승강장이 숨겨져 있어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 고안된 걸로 믿어지고 있는 철도 차량은 제거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역에 남아 있었어요. 이 전용 열차는 대중의 눈을 피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하역까지 정차할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열차는 단지 건설 자재 일부를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대통령을 수송하는 것만큼 멋지진 않네요. 자유의 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리 작업을 했죠. 사실 수리 작업을 잘 못했죠. 종은 처음 받았을 때 테스트되어 쪼개지고 수리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거의 90년간의 사용 후 1840년대에 자유의 종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어요. 1846년 필라델피아시가 그 종을 수리하려 했을 때 금속공들이 사실 그 균열을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종의 기존에 있던 파열된 부분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종은 영원히 못 쓰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은 사실 복제품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 진짜 원래의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밝은 명과 매일 새로운 걸 배워봅시다.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동떨어진 대륙이에요.
전 세계 얼음의 90%가 이곳에 있지만 연간 강수량이 약 20cm에 불과해 사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얗고 야생동물이 가득해서 보면 사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극대륙은 표면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숨은 것도 많아요. 심지어 위에도요. 아틀란티스는 오랫동안 인류의 미스테리였어요. 존재한 적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론 중 하나는 남극대륙이 아직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았을 때 아틀란티스 문명이 번성하고 번영했을 수도 있었다고 뒷받침해요. 지구의 주기적인 시기, 즉 빙하기와 간빙기로 인해 남극대륙은 사실 열대 우림이었을 거라고 간주돼요. 그리고 최근 구글 어스 사진에서 얼음 대륙의 호수 바닥 깊은 곳에 묻혀있던 흥미로운 유적들이 발견됐어요. 이 유적들이 어느 문명이었던 건진 불분명해요. 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완벽하게 아틀란티스의 것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얼어붙은 남극 호수는 아래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요. 1970년대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대륙의 얼음판 아래에 있는 큰 호수들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400개 이상의 호수 바닥이 얼음층 밑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정돼요. 예를 들어 보스토크호는 가장 큰 빙저호로 3km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 묻혀 있어요. 그곳에는 또 자연 그대로의 푸른 얼음 동굴들이 숨어 있어요. 이 호수들의 물은 지구 중심부에서 나오는 약한 수준의 지열 덕분에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떤 호수들은 약 1500만 년 됐다고 믿고 있어요. 어때요? 오래됐죠? 자, 대륙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들 중에 남극에는 아주 이상한 폭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호주의 지질학자가 소위 피해 폭포에 대해 궁금해했던 건 1911년이었어요. 그는 남극의 얼음 사이에 있는 작은 언덕에서 쏟아지는 이 붉은 액체 줄기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붉은색은 물속의 높은 철분 함량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과학자들이 근처에 산화된 철로 가득 찬 물이 있는 지하 호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나왔고, 이것 때문에 애초에 피해 폭포가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퍼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사진은 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쨌든 남극의 현금을 가져가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역사를 좀 알아봅시다. 1956년에 미국은 지금까지 대륙에서 가장 큰 과학 중심지인 맥머도 연구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절정기에 맥머도 기지는 200명에서 1000명의 과학자들을 수용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커피, 피자 등등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웰스 파고가 거기에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맥머도 기지에 있는 웰스 파고 ATM기는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ATM기이기도 해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다른 건 없기 때문이죠. 남극 대륙의 차가운 기온은 인간이 살기에는 적대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이에요. 해안가의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지만 남극 내륙 지역으로 향할수록 그보다 훨씬 더 추워져요. 대륙의 안쪽은 약 영하 57도의 온도를 기록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얼뜻한 조건들이 얼음 방울과 같은 매혹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 남극 호수 안에 얼은 이 방울들은 메탄가스 방울이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방출된 가스는 결국 중간에 얼어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요. 메탄이 이렇게 예뻐 보인 적은 없죠? 몇 년 전 과학자들은 남극의 한 호수에서 네덜란드 크기만한 거대한 구멍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거의 미시건 호수 정도였어요. 이 구멍들은 빙호라고 불리는 대륙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건 1970년대 이래로 과학자들이 본 가장 큰 거였어요. 빙호는 얼음 바다 형태의 거대한 구멍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은 대륙의 해안을 따라 발생하지만 이 새로운 건 해안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웨들해에서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이 대륙에는 완전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의 기원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이론들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은 인간이 만든 다른 구조물인 피라미드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유일한 차이점은 이건 사실 자연적으로 생긴 암석층이고 아주 오랜 시간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1910년대 탐험 중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비밀로 유지됐어요. 피라미드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확한 학명은 누나탁으로 빙하나 빙상 위로 단순히 돌출된 바위 봉우리를 말해요. 스위스의 마테호른과 같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또 다른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에서의 흥미로운 발견 목록은 계속됩니다.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남극 대륙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놀라운 걸 찾아냈어요. 대륙의 얼음들판에 발견되지 않은 운석이 30만 개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운석은 수백만 년 동안 대륙에 떨어져 왔지만 최초의 운석이 발견된 건 겨우 110년 전이에요. 그거 아세요? 최근 연구원들이 동남극 대륙에서 화성 운석을 발견했어요. 지난 25년 동안 발견된 것 중 제일 컸고 무게는 약 75kg이었죠. 자, 보통 불과 얼음은 좀 어려운 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남극 대륙에 활화산이 있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하지만 있어요. 에레부스 산으로 알려진 이 화산은 액체 마그마와 용암이 영겁의 시간 동안 끓고 있는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에요. 사실 에레부스 산은 100만 년 이상 활동해왔고 3,600m의 높이로 남극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화산이에요. 남극 대륙이 항상 얼어있던 건 아니었다고 전에 언급했죠. 하지만 대륙 전체를 덮는 거대한 열대우림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나뭇잎 자국과 화석화된 나무는 그 지역의 열대나무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화석 연구도 뭔가 대단한 걸 밝혀냈어요. 남극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렁이의 서식지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정자 화석에서 약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지렁이종이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일부 진화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것 이상이 될 거라고 주장했고 그건 수천 년 동안 이런 샘플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극 대륙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대륙이에요. 펭귄, 북극곰, 물개는 저 아래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중 일부예요. 하지만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하고 매력적인 물고기종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이 보이는 물고기로 알려진 이 종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기괴하기도 해요. 이 물고기는 남극의 차가운 물 온도에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했고 그래서 독특한 존재로 진화하게 됐어요. 투명한 몸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는 투명한 피를 갖고 있어서 완전 투명해 보여요. 혈액에 붉은색을 주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죠. 꽤 멋지지 않나요? 남극 대륙에 대해 생각하면 아마 빙산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빙산의 수명이 약 3,000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린란드와 함께 남극은 세계의 주요 빙산 공급원 중 하나예요. 빙산은 수면 아래 180에서 210m까지 도달할 수 있고 빙산의 약 90%가 물속에 숨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죠.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데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철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상징적인 황금 감자튀김부터 고장난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 비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치킨 너겟,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맛볼 수 있는 황금빛 바삭한 한입. 심지어 학교 급식 메뉴에도 등장하죠. 치킨 너겟이 실제로 닭고기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치킨 너겟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한 샘플은 40%, 다른 샘플은 50%의 고기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지방, 결합 조직, 뼈, 가시 같은 것들이 한입 가득 들어있었어요.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고기를 갈아서 너겟을 만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닭고기 부위들을 동그랗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방법이 더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치킨 너겟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모든 너겟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더 많이 가공될수록 비타민 B6와 B12 같은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손실돼요. 씁쓸한 진실은 회사들이 혼합 페이스트에 나트륨 같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더 나은 풍미를 얻기 위해 첨가돼요. 너겟을 맛있게 만드는 성분 중 하나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크푸드에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체인점에서는 너겟을 튀김 반죽에 담그고 경화유에 튀겨서 판매합니다. 건강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황금빛 색조를 잡는 방법이에요. 너겟에 추가 재료를 넣는다면 구운 치킨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운 치킨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강조하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구운 치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죠. 여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의 치킨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에 건강, 천연, 100% 닭가슴살이라는 라벨을 붙여 광고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는 고기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요. 또한 이러한 첨가물은 고기를 더 쉽게 조리하고 냉동 및 운반하고 나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재가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모든 첨가물의 단점은 닭가슴살의 영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나트륨입니다. 패스트푸드 샘플에는 집에서 조리한 닭가슴살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어요. 치즈버거가 먹고 싶지만 스스로 안 돼! 하며 덜 해로운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일부 치킨 샌드위치는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즈버거와 나트륨 함량이 같거나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산염 첨가제예요. 이 첨가제는 단백질이 더 많은 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샌드위치에 흰 살코기에 육즙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분표에 포스가 포함된 단어는 인산염 첨가물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구운 닭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입니다. 확실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옥수수 전분, 설탕, 메가 이런 것들은 구운 닭가슴살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번과 튀김에도 설탕이 들어있죠. 어디를 봐도 설탕이에요. 집에서 조리한 치킨은 탄수화물이 0g입니다. 하지만 연구 샘플에는 설탕이 첨가돼 있었고 닭가슴살의 칼로리 중 최대 10%가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KFC와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들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재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많은 것을 해독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튀김 기름에 쇠고기 향을 첨가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리사와 레스토랑 사이에서 알려진 관행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오리 지방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감자튀김 애호가라 감자튀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추가할게요. 안타깝게도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매일 최대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럼 맥도날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의 나트륨 수치는요? 최소 400mg입니다. 버거킹의 클래식 감자튀김은 732mg, 파이브가이즈는 962mg으로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요. 다음번에는 직원들에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급한 상황이지만 배가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간단한 간식을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주문해요. 방금 그릴에서 꺼낸 것 같은 모양과 냄새가 나는 햄버거가 나오네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햄버거의 완벽한 그릴 자국은 실제 도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추가한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청결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음료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탄산음료 기계의 얼음통 아래를 살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님. 사건을 해결하셨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를 올바르게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고 오염된 얼음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빙기를 청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아이스크림 기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관리자가 아이스크림 기계를 제대로 청소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 소문도 있죠. 그렇다면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팀은 7시부터 자정 이후에 체인점에서 구운 음식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전직 직원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타키토나 핫도그를 준비했다가 자정 무렵까지 계속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지 않죠. 다른 팀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또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주문해야 가장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해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패스트푸드 회사는 마케팅, 디자인, 심리적 트릭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을 유도해요.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원하지 않죠. 무드 조명, 즉 희미한 램프와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한다면 천천히 식사를 할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빨리 먹어야 해요. 형광등이 켜져 있고 환한 조명이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바닥과 테이블은 반사 표면이 있어 음식이 멋지고 밝게 보여요. 또한 음악은 보통 빠르고 시끌벅적해요.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구매 후 처음 20분을 활용하려고 해요.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포만감을 느끼는데 더 오래 걸려요. 과학자들은 위장이 뇌에 이제 배가 불러 하고 알리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말해. 밤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전체가 뭔지 아세요?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셨다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특별 서비스에 가입하면 ISS가 내 위치 상공을 지날 때마다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발생하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돼요. 초당 8km로 움직여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이 속도로 움직인다면 하루 안에 달까지 왕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ISS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물체는 아니에요. 그 타이틀은 금성과 태양 주위를 시속 69,200km로 여행하는 파커 태양 탐사선이 가지고 있어요. 밝은 면을 보자면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24시간마다 16번씩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진정한 기록 경신자예요. 우주에서 인간이 만든 물체 중 가장 큰 규모인데 길이가 약 110m 축구장과 거의 같아요. 무게도 약 450톤에 달하고요. 8대의 우주선이 동시에 ISS에 도킹할 수 있어요. 정거장의 작업 및 생활 공간은 침실 6개짜리 주택보다 넓어요. 우주 비행사들에겐 6개의 수면실, 체육관, 2개의 욕실, 아름다운 36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통창이 제공되죠. 이제 여러분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라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우선 우주정거장에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메랑 던지기 같은 거요. 한 우주 비행사가 국제 우주정거장 안에서 부메랑을 던졌는데 부메랑이 자신에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 공기가 있는 한 무중력 상태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국제 우주정거장에서는 역겨운 냄새를 맡을 일이 전혀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쾌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실내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제로 방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를 통과시킬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요. 또한 옷을 사용한 후에는 세탁하지 않고 바로 버려야 돼요. 약 0.54kg의 짐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가져가는데 1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을 때 버리는 게 세탁에 물을 낭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요. 잠을 자는 동안엔 주변 공기의 흐름이 매우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숨을 내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머리 주위에 거품을 형성해서 산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ISS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주 관련 연구를 할 거예요. 국제 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미래 우주 여행의 가능성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미세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요. 그리고 미세 중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우주에서는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을 느낄 거라고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예요. 중력 덕분에 달이 지구 궤도를 돌 수 있고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서 멀리 떠다니지 않죠. ISS의 우주 비행사는 본격적인 중력이 아니라 미세 중력, 그러니까 아주 작은 중력을 경험해요. 우주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약 10에서 12%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는 끊임없이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우리 행성 주위로 떨어지죠.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승무원과 내부에 있는 물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물건을 손끝으로 옮길 수 있어요. 미세 중력을 흔히 무중력이라고 부르지만 이 둘은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ISS로 가는 길에 밝은 주황색 우주복을 입게 될 거예요. 이 색은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불리는데 일본의 도쿄 타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칠하는 페인트와 같은 색이에요. 하지만 광활한 우주에 도착하면 주황색에서 순백색 옷으로 바꿔 입게 돼요. 중요한 건 주황색 우주복에는 우주선 발사 또는 착륙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주 비행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 호박 우주복에는 조명탄, 의약품, 생존 장비, 라디오, 낙하산이 들어있어요. 흰색의 부피가 큰 우주복은 Extravehicular Activities의 약자인 EVA 수트예요. 주황색 우주복과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할 때 EVA 수트를 입어요. 이러한 복장은 극한의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우주 공간의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우주 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흰색 우주복은 작은 파편이 우주 여행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코를 긁어야 한다면 헬멧 안쪽에 벨크로 패치를 사용해야 돼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에서 재채기를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우주 유영 중에 재채기를 꼭 해야 한다면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가슴에 재채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저에 작은 윈드쉴드 와이퍼를 장착해야 하죠. 우주에서는 종종 무작위로 번쩍이는 빛을 볼 수 있는데 환각이 아니에요. 시신경에 닿는 우주 광선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자기권에 의해 우주 광선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섬광을 볼 수 없죠. 우주에 가기 전에 수중 훈련을 받아요. 무중력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 우주 공간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따라서 이 훈련의 주된 목적은 미래 우주 비행사가 극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주에 적응하는 동안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의 약 50에서 75%가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전반적인 피로감 등 매우 불쾌한 증상을 경험해요.
다행히도 보통 72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돼요. 나사에 따르면 6,000명 중 단 8명의 지원자만 합격한다고 해요. 게다가 선발 과정은 약 18개월이 걸리죠. 임무 수행 중 향수병에 걸려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이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수면의 장력이 눈물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눈물이 눈 주위에 두꺼운 액체 덩어리로 모이게 되죠. 잠들기 전에 무언가에 몸을 붙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든 지점에서 쉽게 떠올라 딱딱한 표면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작은 승무원 선실에서 침낭을 깔고 휴식을 취해요. 또 다른 문제는 미세 중력 조건에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주 비행사들은 물이 떠다니지 않도록 밀폐된 실린더 안에서 샤워를 해요. 헹굼이 없는 샴푸를 사용하고 물을 뿌려 비누를 헹구고 마지막으로 진공 호스를 사용해서 몸에 남아있는 모든 물을 빨아들여요. 식단의 극적인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루 3끼를 먹어야 할 텐데 특별한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아서 먹는 대신 떠돌아다녀야 돼요. 식사는 건조식품과 통조림으로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이 날아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해서 식사를 마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머리를 다듬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결국 ISS에서 반년 이상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화장지 색이 보통 흰색이라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색이 늘 최고는 아니었어요. 사실 1950년대 색이 있는 화장지들이 진열대에 불쑥 나타났었어요. 집주인들은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렸기 때문에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들을 구입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의사들이 염색된 화장지에 있는 염료를 건강상 위험 증가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염료 때문에 물을 내렸을 때 색 화장지가 빨리 분해되지 않아 정화조가 막힐 위험이 커졌죠. 이것 때문에 흰색 화장지에 비해 기본 제조 및 소매 가격이 너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 화려한 패턴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지에 관련된 장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마케팅 도구일 뿐이라고 해요.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더 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예쁜 장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죠. 다음 설명이 더 실용적이에요. 이 패턴들은 화장지를 더 부풀려서 흡수력을 높여줘요. 푹신한 것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에는 왜 그렇게 거친 화장지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분명한 대답은 고품질의 화장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들은 품질이 낮은 화장지로를 구매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화장지를 덜 자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또 도둑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쳐가요. 공중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가 보통 밖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건설 회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와 물은 위험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전등 스위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가 흘러요. 물론 전문적으로 설치된 스위치에는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가 많이 취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영국은 미국에 비해 전등 스위치 안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런던에서 산다면 화장실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국 대부분의 욕실은 독립적인 전기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우연한 감전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해주죠. 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조명 선택지들이 많죠. 하지만 신호등은 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일까요? 알고 보니 거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동차 신호등이 있기 전에 기차 교통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 운영자들은 흰색을 출발, 빨간색을 정차, 녹색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흰색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밝은 흰색 빛은 밤에 별로 쉽게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흰색 대신 녹색이 출발을,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색들이 다른 색들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전통은 자동차 신호등으로 퍼져나가 표준이 되었어요. 빨간색의 경우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다른 색깔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 표시로 선택되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보다는 약간 짧은 파장을 갖고 있지만 녹색보다는 더 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방은 어디죠? 보통 정답은 침실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침실은 피부세포, 진드기로부터 먼지를 그리고 커튼, 침대 시트, 카펫의 직물에서 섬유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털과 피부세포는 이 먼지 투성이 파티에 상당한 양의 먼지를 더해줄 거예요. 다행히도 침실의 먼지를 덜 일으키게 만들어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매일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기와 물로 정기적으로 그 구역을 청소하는 게 포함돼요. 카펫과 먼지가 쌓이는 경향이 있는 불필요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또 커튼이나 침대 시트를 구입할 때 품질에 유의하세요. 직물이 느슨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금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죠. 현대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리고 천장 선풍기는 여러분의 수면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가 만약 필터가 더러워지거나 털이나 다른 공기오염 물질로 막혀버리면 새로운 먼지들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들이 결국 침실 표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쓰레받기로 빗자루 가장자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지그재그는 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빗는 데 쓸 수 있어요. 안경을 쓰고 난 후 귀 뒤에 이런 자국이 생긴 적 있나요? 가끔 이게 없어지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안경의 옆부분인 관자놀이가 머리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피부 자극이나 심지어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귀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두개골의 연약한 부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관자놀이 부분은 크기가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전문 안경사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강판은 수평으로 두고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근이나 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 고트치즈나 모짜렐라 같은 부드러운 제품을 갈고 싶다면 갈기 전에 약 30분 동안 냉동고에 넣어 놓으세요. 또 청소를 더 쉽게 하고 치즈가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소량의 오일을 강판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강판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써본 적 있나요? 이쪽은 슬라이싱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샐러드나 파스타를 위한 얇게 썬 야채 조각을 만들거나 감자칩을 얇게 썰기를 원한다면 꽤 편리해요.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은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미세하게 갈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강판은 다음 비식품 팁에도 꽤 유용해요. 만약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아주 싼 세탁비누를 구입해 소량을 갈아 세탁제를 사용하는 대신 그걸 여러분의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문 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쪽에 경첩이 있어요. 반대편에 부착하면 문이 반대로 열릴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특정 모델의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를 읽으세요. 호일에 반짝이는 면과 칙칙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많은 사람들은 빛나는 면이 열을 더 잘 가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조 공정 때문에 두 면이 살짝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용도가 같아요. 호일은 부엌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배터리 트릭이 있어요. AA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걱정 마세요. 작은 AAA 건전지와 약간의 호일을 쓰세요. 한쪽 끝에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AA와 AAA 배터리가 모두 동일한 양의 전압을 전달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중식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가 펼쳐져서 접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양쪽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력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종이판 용기의 옛 학명은 굴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굴을 담기 위해 고안됐거든요. 여러분이 미술 탐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참고하는 거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의 작품들 말이에요. 이제 여행이 시작될 테니 얼른 돋보기를 드세요. 우선 목록의 첫 번째는 로마예요. 맛있는 파스타를 먹은 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장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향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프레스코화를 그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사실 그 화가는 서서 그릴 수 있는 복잡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창조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저 프레스코화요. 이 걸작품의 작가인 이탈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확대된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뇌와 예술 작품을 겹쳐봅시다. 일치하는 것 같네요. 손의 시신경, 뇌하 숫자가 모두 거기 있어요. 심지어 떠다니는 녹색 스카프도 척추 동맥과 일치하는 걸로 보여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게 미켈란젤로의 지식과 지혜를 묘사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기 위해선 심사숙고해봐야 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기차를 타고 피렌체에 도착해요. 잠시 젤라또를 빨리 먹고 나서 아카데미아 갤러리로 곧장 갑니다. 안의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5m 높이의 멋진 조각상이에요. 약 3년 동안 조각되었죠. 이걸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 동상의 진짜 표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그 얼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이 아주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분명 그의 몸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팔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느긋해 보이진 않죠? 미켈란젤로의 아이디어는 중요한 대결 직전에 다비드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결국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이탈리아는 예술품이 아주 다채로워서 아직 떠나기는 일러요. 여러분은 여전히 피렌체에 있습니다.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방문해요. 이 박물관에서 많은 유명한 그림을 주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또는 봄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예술품은 시작부터가 미스터리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의뢰된 정확한 해를 알 수가 없어요. 화가 조르지오 바사리가 마침내 이 작품의 이름을 생각해낼 때까지 몇 년 동안 제목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죠. 보통 비평가들과 대중이 이 그림에 감탄할 때 전경에 있는 인물들에 집중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작품은 보티첼리가 거의 동일한 정밀도로 46종 이상의 다른 식물종을 그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 식물 그림들이 200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요.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많이 찾아봤네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합니다. 빛과 베레모 그리고 유명한 모나리자의 도시죠.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라 조콘다로 가요. 이 예술작품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중 몇 가지를 탐구해요.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철저히 비교했어요.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였어요. 미소 이론도 있어요. 치과 의사이자 미술 전문가인 조셉 바르토프스키가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 숨은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는 모나리자의 팽팽한 표정은 앞니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해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 2010년에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는 그림 안에 숨은 상징들의 모음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확대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V를 새겨 넣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다빈치의 서명일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에 있는 CE와 배경 다리의 아치 부분에 있는 7E 같은 다른 상징들은 여전히 아주 미스터리해요. 이번 건은 광범위하게 조사하셨군요. 물론 방문이 끝날 때 모나리자의 눈이 정말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보러 암스테르담으로 향해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독특한 렘브란트 그림을 보러 왔어요.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기술은 빛과 그늘의 대비를 강조하는 명암법이라고 불려요. 1947년까지 미술 비평가들은 화가가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두꺼운 먼지층을 지우자 그 장면은 햇빛이 왼쪽 위에서 흘러내리는 대낮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제 제목을 주경으로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안 반 고흐의 예술품만 취급하는 박물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 고흐가 불과 10년이라는 인상적인 기간 동안 900개 이상의 작품을 그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반 고흐 박물관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 컬렉션을 주최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반 고흐의 모든 그림은 노란색 음영이 지배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의 예술의 이러한 특수성은 반 고흐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반 고흐의 치료법 중 하나가 그의 색 인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더 많은 노란색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여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목록의 다음 목적지는 영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셔널 갤러리로 갈게요. 여러분은 얀 반 에이크의 그림인 아르놀피니의 초상화를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도 특이한 걸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전경에서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대중을 응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벽에 있는 거울을 확대하면 방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 속의 남자 인물이 거울에 비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고 그 인물 중 하나가 반 에이크 본인이라고 해요. 이 화가가 남긴 워터마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울 위에 여러분은 그의 화려한 사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 그리고 자기 미술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카라바조는 자신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에 작은 이스터에그를 남겨뒀어요. 바커스의 말이죠. 이건 좀 찾기 어려워요. 그림의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반쯤 채워진 항아리에는 액체 속에 화가 자신의 작은 자화상이 숨어 있어요. 그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정교한 기술이나 최소한 아주 효율적인 돋보기 렌즈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엔 손에 붓을 든 남성이 있어요. 즉 카라바조가요. 재밌는 사실, 이 작은 자화상은 그림이 완성된 지 300년이 지난 1922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잊혔었죠. 여행을 마치기 위해 여러분은 해외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시카고까지 날아가요. 시카고 현대미술관의 거대한 소장품들 중에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기타 치는 눈먼 노인 말이에요. 이 그림도 비밀이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엑스레이 기계와 아주 멋진 기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판독 결과는 피카소가 다른 미완성의 그림 위에 기타 치는 눈먼 노인을 그렸다는 걸 보여줘요. 피카소가 작품을 한창 그리다 포기한 반쯤 그린 여성 인물의 윤곽과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떠오르는 예술가들은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청바지의 금속 버튼, 일명 리벳은 광부들이 무거운 연장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머니에 무거운 것을 넣지 않지만 여전히 도움이 돼요. 리벳은 솔기를 튼튼하게 해서 청바지를 더 오래 입을 수 있게 해주죠. 키보드의 글자 F와 J에 있는 작은 돌기는 우리가 터치 타이핑을 할 때 올바른 키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타자를 치기에 최적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런데 쿼티 키보드는 1870년대 초에 발명되었고 이전의 초기 키보드는 피아노처럼 2줄의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로 있었어요. 컴퓨터 케이블에 있는 작은 원통 모양이 자꾸 어딘가에 걸리더라도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모양이나 색은 다양할 수 있지만요. 이 원통은 사실 다른 신호로부터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휴대폰이 방출하는 신호 같은 거요. 냄비와 후라이팬 손잡이의 구멍은 충분히 클 경우 숟가락 거치대로 디자인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스든 뭐든 적고 있는 것이 다시 팬으로 흘러들어가서 부엌을 어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리캔에는 손잡이가 3개 있어요. 스마트한 디자인이에요. 혼자 들 때는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친구와 함께 들 때는 각자 옆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사생활 침해처럼 보이는 문 아래 넓은 틈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빨리 볼일을 보고 기다리는 줄이 길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더 쉬워요.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있지만 전구가 없어요. 공식적인 이름은 스팅크 파이프이고 과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19세기에 유용했어요. 이소기빙 가로등은 원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 공기와 나쁜 냄새가 나는 폭발성 가스를 위로 전달하곤 했어요. 책은 큰 종이에 인쇄되고 한 장에 4장의 책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책에 인쇄된 페이지 수가 홀수인 경우 메모나 저자의 서명을 위한 빈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칫솔모에는 2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칫솔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기 때문에 칫솔을 바꿀 때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칫솔모의 길이도 다양해서 한쪽 끝이 긴 칫솔은 어금니를 더 잘 닦아줍니다. 치약 줄무늬는 그저 마케팅 술수일 뿐이에요. 70년대에 한 유명 치약 브랜드는 자사의 제품이 이중작용을 한다고 광고하면서 파란색 줄무늬 치약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흰색 치약과 기능은 같아요.
원래 골프공은 매끈했어요. 요즘에는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많이 사용해서 흠집이 난 공이 새 공보다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부터 제조업자들은 홈이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앞유리에 있는 검은 점 프릿은 눈부신 햇빛을 분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프레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유리가 고르게 가열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차용 선글라스예요. 백미러의 탭은 방향제를 걸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낮과 야간 모드 사이를 전환하는 도구예요. 다른 차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주기 때문에 뒷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칩 봉지에 있는 색깔 있는 점들은 제조사들이 포장 색상을 조절하고 포장지에 어떤 잉크 색상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전자레인지에는 아마도 음소거 모드가 있을 거예요. 1 또는 0을 길게 누르면 작동할지도 몰라요. 또한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대형마트 카트의 고리는 카트 안에 물건을 정리해서 장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로 산 흰 자켓을 당근과 양파 옆에 두고 싶지는 않겠죠? 과일 스티커는 그 사과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줍니다. 첫 번째 숫자가 9인 5자리 숫자는 유기농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3 또는 4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는 일반 농장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숫자가 8로 시작하고 5자리인 경우에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자동 립 라이너와 아이 펜슬은 포장에 샤프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연필 뒷면의 뚜껑은 색깔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뽑아서 연필처럼 깎을 수 있어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기 싫다면 위아래로 자르세요. 옆에 칼집을 넣어서 당겨 열기만 하면 돼요. 이쑤시개는 여러 개의 홈이 있는데 홈이 있는 부분은 임시 홀더예요. 이쑤시개는 반으로 자르기가 쉬워요. 홈이 있는 작은 반쪽을 사용해서 이쑤시개가 테이블에 닿지 않게 놓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어서 손톱으로 개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연고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은 아무리 잘 밀봉된 튜브도 쉽게 열 수 있어요. 디너 자켓에는 일반 주머니 위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이것은 티켓 포켓이라고 불리고 그런 자켓을 입은 신사들이 기차에 타기 전에 표를 빨리 꺼내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손님이 늦을 때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오븐 아래 서랍이 있다는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서랍에 저온으로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어요. 모든 병이 한때는 녹색이었지만 갈색 병이 자외선 차단에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달러 지폐에도 비밀이 있어요. 테두리 옆 코드는 이 지폐를 발행한 은행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모든 돈을 인수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면 이 코드를 찾아보세요. A1 보스턴, B2 뉴욕, C3 필라델피아, D4 클리블랜드, E5 리치먼드, F6 애틀란타, G7 시카고, H8 세인트루이스, I9 미네아폴리스, J10 캔자스 시티, K11 댈라스, L12 샌프란시스코. 10센트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디자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전의 무게는 동전의 실제 가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사람들이 깎아낸 동전을 원래 가치로 사용하고 깎아낸 것을 녹여 새 동전을 만들었어요. 일부 머그컵 바닥에 작은 홈이 있는 이유는 젖은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식기세척기 안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땅콩 버터를 즐기려면 거꾸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무르지 않고 병에 고르게 분배됩니다. 거품 목욕제는 일종의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죠. 주의사항은 아크릴 욕조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속 욕조에서 사용하면 아무리 거품을 많이 내도 열을 빨리 잃게 됩니다. 노쇠, 청동, 구리 합금으로 만든 문고리는 금속의 성질 때문에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셔츠 목 밑에 있는 작은 V자형 패치는 허리밴드와 커프스처럼 이중 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형태를 잃지 않고 스웨셔츠의 착용을 도와줍니다. 주스를 티셔츠에 쏟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스통 반대편으로 부으세요. 이렇게 하면 덜 튀고 통제하기 쉬워요. 작은 주스박스의 삼각형 덮개는 주스를 엎지르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덮개를 열어서 손잡이로 사용하면 주스박스를 누르지 않아서 주스가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일회용 컵은 모두 같아 보여요.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음료를 마실 때 코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윗부분은 항상 넓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손이 작아도요. 또한 너비의 차이는 컵을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메이슨 유리병을 블렌더 위에 뚜껑을 닫아 직접 올려서 블렌더 병을 씻을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쉐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한 규칙은 블렌더를 최고 속도로 작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막대 설탕은 한쪽 모서리를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찢어진 종이 조각으로 어지를 일은 없어요. 한 부분에 2개의 지퍼가 달린 것은 좋은 소매치기 방지책이에요. 지퍼에 작은 자물쇠를 채우면 여러분만 배낭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치아 사이에 뭔가 끼었다면 느슨한 치실로 완벽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팽팽하게 하려면 매듭을 묶으세요. 더 팽팽해지면 치아 사이에 낀 시금치가 금방 빠질 거예요.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은 물이 빠지도록 해서 부식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게다가 자물쇠에 기름을 넣기 편리하죠. 그 구멍에 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자물쇠를 열고 닫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병뚜껑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디스크가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을 유지하게 해줘요. 뚜껑이 닫혔을 때 이 플라스틱 디스크는 가스를 가둡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설탕물이 될 거예요. 지우개의 빨간 면은 연필, 파란 면은 잉크를 지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파란 면은 두꺼운 종이에 쓴 것을 지울 때 사용해요. 연필과 잉크 모두의 효과가 있지만 종이가 정말 두꺼워야 해요. 하지만 지우개의 파란 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어요. 보석을 닦고 휴대폰의 스크린과 같은 전자제품을 청소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떼고 난 후 남아있는 끈끈함 아시죠? 거기에도 도움이 되고 스웨이드에 긁힌 자국이나 벽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을 때도 효과가 있어요. 유리병은 보통 아랫부분에 펀트라고 불리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이것은 잔에 음료를 따를 때 편리해요. 병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화장솜 팩에는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어요. 팩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래를 보세요. 절취선이 있어요. 그걸 따라 찢고 매달아 놓은 팩에서 화장솜을 꺼내세요. 닌텐도 카트리지를 핥으면 입에 역겹고 쓴 뒷맛을 남깁니다.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인 베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덮여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방지해요. 병이 목이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싶으면 병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으세요. 멋진 유리잔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잔 기둥은 음료수가 가열되는 걸 막아줘요. 똑바로 잡으세요. 넥타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셔츠 칼라 뒷면에 버튼이 필요해요. 하지만 예전에 인기 있던 슬림 타이가 더 이상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 버튼은 그저 디자인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여성용 셔츠는 이상하게도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어요. 예전에 일부 여성들은 옷 입는 걸 도와주는 하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단추가 있으면 하녀들이 단추를 채우기가 편리했어요. 실리카겔은 가방, 신발, 그리고 많은 제품에 종종 들어있어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발이 조금 젖었을 때 실리카겔이 든 주머니를 넣어두세요. 아마도 잘못된 방법으로 샴푸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샴푸를 머리카락에 직접 바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 뿌리에만 발라야 해요. 샴푸의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노트 여백은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되었어요. 예전에는 쥐가 많았고 쥐는 종이를 자주 갉아먹었어요. 하지만 여백 공간 이상을 갉아먹지는 않았어요. 파티에서 흔히 쓰는 빨간 일회용 컵으로 액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맨 아래서는 30ml,
두 번째 선은 150ml, 세 번째 선은 355ml예요. 차량 계기판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연료 탱크 주입구가 있는 차량 측면을 나타냅니다. 렌터카를 주유해야 할 때 유용해요. 밤에 운전을 할 때는 졸음을 방지하는 도로 요철 구간이 유용합니다. 자동차가 요철과 부딪힐 때마다 운전자는 진동을 느끼고 꽤 큰 소음을 듣게 돼요. 과거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어요. 귀족들은 반지를 봉인으로 사용했고 궁수들은 활로 인한 손가락 부상을 막기 위해서, 바느질하는 여자들은 바늘에 찔리지 않기 위해 사용했어요. 폰 잭에 있는 3개의 링은 디자인의 일부가 아니며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냅니다. 만약 오디오 잭에 3개의 링이 있다면 그 장치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내고 이어폰은 마이크 기능이 있다는 의미예요. 게임용 카드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스페이드는 다윗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제, 다이아몬드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잇 노트를 여태껏 잘못 떼어왔어요. 아래에서 떼어내면 머지않아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끈적끈적한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면 벽에 오래 붙어 있을 거예요. 보풀 롤러는 보풀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것을 청소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수저통의 먼지를 제거하고 싶을 때 끈적끈적한 보풀 롤러를 각 칸에 넣기만 하면 빵 부스러기, 먼지, 음식 찌꺼기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많은 화장품 용기 옆면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우유를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아마도 옆면에 있는 큰 원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바닥에 우유를 떨어뜨리면 충격을 흡수하고 용기가 팽창할 수 있도록 여분의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우유가 상했는지 맛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다 쓸 수 없을 때 짜증이 나요. 조금 더 남아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을 열고 연필로 움직이는 플랫폼 아래를 미세요. 그러면 남은 데오도란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서 볼 수 있는 2개의 평평한 갈래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끝부분 근처에 있는 구멍은 뭐죠? 그 덕분에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아요. 이 구멍의 두 번째 용도는 전기선을 갈래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전기 콘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직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구멍은 전체 작업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 창문에도 작은 구멍이 있는데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에 가해지는